이번 주간이 6.25 전쟁 72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과 6.25 전쟁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앞으로도 우리나라 문제, 그리고 신앙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느냐, 그런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입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이 되어서 북한군의 12만 군대가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일본군이 만주에서 버리고 간 무기를 전부 그 사람들이 차지해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년간 전쟁을 걸다가 1953년 7월 27일 12시 정각의 휴전으로서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은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남한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데다가 6.25 전쟁 나기 1년 전에 미군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북한은 해방되던 1945년에 소련군이 진주해서 2달 뒤부터 군대를 양성하고 각 시도의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군대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서로 중국 패권을 두고 다툴 때에 우리 모택동 군대에 속했던 우리 조선인 출신 군대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팔로군이라 그럽니다. 팔로군 출신 조선인 5만 명이 북한군에 편입이 돼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이력이 난 아주 고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고 12만 군대가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을 하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3년간의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6.25 전쟁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기적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승리하게 된 5가지 이유, 이건 역사학자들이 두고두고 공부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6.25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승만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삼신. 외교에는 귀신, 인사에는 병신, 내치에는 등신, 그래서 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을, 우리 건국 대통령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그 어른의 약점만 너무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평가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건국사 6.25 전쟁 쭉 자유당 기간을 공부해 볼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이 7, 과가 3, 7대 3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한다.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가졌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좌우 대립이 심각했느냐 하면 미 군정청에서 새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이 통치할 때에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야 한다. 민주주의 하자는 것은 소수랬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끈질기게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이거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앞세운다. 그러니까 안 된다. 둘째,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주의는 망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국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기 전에 국민 여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야 한다. 왜 그래 공산주의가 인기가 있었느냐? 1917년에 소련이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레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어서 뭔 얘기했느냐 하면은 공산당 정권을 잡은 후에 세계 모든 약소 국가들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일본에서 식민지 지배받던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공산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소련이 스탈린이 등장한 뒤에 얼마나 작전을 잘 세웠냐 하면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금을 새 수레, 마차에 금을 잔뜩 실었는 새 수레를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한국의 식자들이 야, 앞으로는 소련의 힘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해야겠구나. 공산주의가 인기 있는 데다가 그때는 호남이나 경상도나 소작인들이 80%. 소작인들한테 공산주의가 무슨 선전을 했느냐 하면은 공산주의가 집권하면은 소작인에게 전부 땅을 준다. 지주를 숙청하고 소작인들의 땅을 준다. 이러니까 소작인들이 국민의 80%인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그 혼란기에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 78% 했습니다. 근데 조선 공산당, 그걸 조선 노동당이라 그럽니다.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이란 분입니다.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선동력이나 조직력이나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랬는데 그 사람이 청년 시절에 서울의 성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 지도를 받지 못하고 20살 때 중국 가가지고 공산당 사상에 접한 뒤에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지지하는 데다가 박헌영이 지도력이 있으니까 심지어 한창 때는 남한 사람의 공산당 당원이 거의 100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가면은 박헌영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해방되던 해에 당원이 100만에 가까우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민족주의자들은 김구 밑에 줄 서고 북한은 김일성이 차지하고 남조선 공산당은 돈이 없는 거예요. 조직은 100만이 가까운데 돈이 없으니까 아주 못된 꾀를 썼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정판사라고 일제시대에 돈을 찍어내던 공장이 뚝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돈 찍던 그 팔이, 활자판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조선공산당이 그걸 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공산당 인민일보 신문을 찍어내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5시간 넘으면은 공산당 핵심 당원 12명이 밤새 위조 지폐를 찍어서 새벽이 되면은 추럭에 한 차 돈 싣고 나가가지고 전국 공산당 조직에다가 그 돈을 배정했습니다. 그 경제가 혼란해지면은 공산당 집권에 유리하고 당비를 확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뿌렸는데 너무 많이 찍었어요. 위조 지폐가 막 전국에 뿌려지고 하니까 미 군정청에서 경찰을 시켜서 이상하다. 이 위조 지폐가 왜 이래 많아지냐? 이 조사를 해봐라. 각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기계를 놓고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이거 뚝섬에 있는 조선 정판사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위조 수상하다. 새벽마다 추럭이 한 대 떠나는데 뭔 추럭인지 모르겠다. 밤새 불 써놓고 일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이 습격을 해가지고 돈 찍는 현장에서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공산당 당원이요. 그 조사를 했더니 그 책임자가 박헌영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전부 그걸 신문에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이 공산당 이상하지 않냐. 이 좋은 정당인 줄 알았더니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경제를 혼란시켜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고 박헌영이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박헌영이 숨어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북한으로 탈출하는데 경찰관 6,000명이 서울에 깔려서 박헌영을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미 군정하에서. 경찰 6,000명이 박헌영 찾으니까 도망가기 어렵지요? 어떻게 했냐면은 죽은 사람 행여를 꾸며가지고 관 속에 박헌영이 들어간 거예요. 시체를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장사 행렬처럼 해서 이 포천으로 해가지고 휴전 38선 넘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북한 정권의 김일성이 주석, 박헌영은 부주석, 외무부 장관 그렇게 하면서 해남에서 남조선 공산당을 지도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인심을 잃은 데다가 1948년 5월 10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남북한에 동시 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게 한다. 이 유엔의 주장, 정책이랬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남북 동시 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물려주기로 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앞장 뒤밀어줘서 김일성이 다 인민위원회 잡고 있는데 선거해가 되겠습니까? 유엔 선거감시단이 휴전선 38선 못 넘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만 선거를 한 거지요. 선거할 때에 북한이 당원들이 60만, 70만이니까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했으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전부가 한 200명입니다. 200명. 절반은 당선되겠다 싶어서 서울시 당위원장이 홍민표입니다. 홍민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산당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가 북한에 있는 박헌영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공산당 이름으로 출마하게 해 주시오. 이제 그때 남조선 공산당 대표가 김삼룡이요. 김삼룡 위에 북한에 박헌영이 있는 겁니다. 홍민표가 김삼룡 통해서 해주의 박헌영한테 우리 선거에 참여하면은 100표는 얻게 됩니다. 100표를 얻으면은 김구나 이런 조서왕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우리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올렸는데, 그걸 받아들인 박헌영이 해주에서 김일성, 박헌영, 그리고 소련 대표가 스티코프입니다. 이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아주 전략가예요. 셋이서 모여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선거를 보이콧도 하고 그걸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공산당이 집권할 기초를 닦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공산당은 당의 지시를 따라 하니까 그 지시를 받고 홍민표가 대성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3일간 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면 우리가 100석은 받을 수 있는데 북한에 가 있는 김일성하고 우리 박헌영이 소련 스티코프하고 얘기해가지고 선거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보이콧도 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테러를 하게 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대성통곡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4.3 사건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이 그건 이제 제주도 선거를 보이콧도 하는 5월 10일이 선거니까 4월 3일 날 그게 이제 제주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 말이 100% 맞는 말이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미국의 AP통신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다 그러고 유엔군이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답을 말하기를 처음 시작은 공산당 조직원이 그걸 조작을 해서 5월 10일 선거에 반대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근거하는 과정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으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외신에도 다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좌파 세력이 자꾸
잡고 그런 역사 문제를 잡고 있으니까 제주 4.3 사건이 이거는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거이고 이거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모함을 많이 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파견했는 군대가 여수 14연대 사건입니다. 1948년 9월 8일 날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제주도 사건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연병장에 다 출발하고 모였는데 그 14연대 안에 있던 공산당 핵심 간부들이 장교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순 반란석간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때 마침 여수 순천 시민들이 반란한 것처럼 듣기 쉬우니까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라 그래야지 왜 여수 순천 시민들의 오해받게 하냐?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한국군이 가서 진압을 했지요. 그러고서는 48년 12월 1일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대 안에, 경찰 안에, 공무원 안에 좌익분자들 색출하는 법을 국가보안법이 그러는데 국보법 그래요. 국보법을 해서 공산당을 비합법 정당으로 만들고 군대 안에 있는 군인들 중에 좌익을 색출했는데 그때 한 15,000명 정도가 사형당하고 제대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박정희 소령이 군대 안에 좌익 책임자랬습니다. 박정희가 군대 안에 있는 좌익 공산주의 조직의 총책임자랬는데 그 사람이 박정희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자기 상관이 송요찬 대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박정희는 아깝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유능하고 정의감도 있고 그러니 박정희를 살려야겠다. 상관인 송요찬 소령이 박정희를 찾아갔어요.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박정희를 찾아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자네 같은 인재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전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기여해야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자네도 손해고 나라도 손해다.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고민하다가 전향을 했습니다. 그냥 전향한 게 아니지요. 군대 안에 모든 좌익 조직의 조직 책임자니까 명단이 다 있지요. 그래서 200명의 군대 안에 좌익 명단을 넘겨주고 그러고 박정희는 이제 사면이 됐습니다. 그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혁명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일으키는데 공로를 세웠으니까 참 역사란 것은 참 묘하지요. 나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다.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6.25 전쟁 때에 12만 군대가 소련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내려오는데 국군이 도저히 당할 수 없지요. 그런데 5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막가로 한강을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부산까지 갔으면은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3일 동안 서울에서 막 소잡고 막 꽹가리 울리고 나라가 다 차지한 것처럼
축제를 벌리면서 3일을 허비했어요. 그 3일 동안에 옛날에 독립군 중에 김홍일 장군이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저 안양 밑에 수원 사이에 국군이 후퇴하는 폐잔병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전선을 세웠습니다. 방어망을 세운 거지요. 북한군이 서울에 3일간 왜 허비했느냐?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막바로 건너갔으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김정군 장군님 만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을 그 허비를 한 겁니다. 그 역사가들이 그걸 연구합니다. 왜 3일을 허비했을까? 그 3일 동안에 이제 김홍일 장군이 전부 폐잔병들을 모아가지고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한테 긴급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4일 뒤에 6월 29일에 메가더 장군이 대전에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전선을 시철했습니다. 안양과 수원 사이에 최전선에 20살 된 사병이 구식총을 두고서는 지키고 있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 한국군 일병한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으려는가? 그러니까 그 사병이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퇴 명령이 없으면 어떡하려는가? 예,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감동받은 거예요. 영어로 타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실탄을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수류탄도 없고 총도 없고 옛날 구식총에 실탄도 없습니다. 무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때 말했어요. 이런 좋은 청년들이 나라 지키는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고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그 자리에서 구상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나라가 전세를 바꾸려면은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때 이제 방위사령의 미군 사령관이 워커 장군이요. 워커 장군한테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절대 부산 뺏기지 말고 지켜라. 내가 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꾸며서 올라갈 테니까 인천 상륙할 때까지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워커 장군한테 얘기했지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만 나중에 워커일 밑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죽은 언덕, 힐은 언덕이지요. 그래서 워커힐이라 그럽니다. 워커힐 가시면은 한쪽 구석에 워커힐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지요? 워커힐 장군이 한국 지키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래서 워커힐인데 나도 몇 번 가서 식사도 했지만은 워커힐 장군한테 들어가면서 장군님 고맙습니다. 자기는 못 알아듣지요. 내가 고맙습니다. 그러고 식사해요. 우리가 이 역사가 참. 근데 워커 장군이요. 낙동강 전선을 지킨 거예요.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영천 전투에서 북한군이 방어선을 뚫었어요. 영천이 뚫리면 막바로 부산까지 길이 열리는데 그때 대령이 유재흥 대령이라 유재흥 나중에 장군이 됐지요. 유재흥 대령이 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영천 전선이 뚫렸다 하니까 미군 대사가 뮤초 대사입니다. 뮤초. 진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프레지던트 리 지금 영천이 뚫렸다 하니 부산은 금방 도착할 겁니다. 우리 유엔군은
일본으로 철수하려 하니 대통령께서도 오사카로 후퇴하시오. 나중 기회를 봐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권총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흔들면서 실탄이 3알이 들었는데 이민군이 오면은 하나 쏴 죽이고 내 와이프 프란체스코 여사 쏴 죽이고 나 자살하고 말겠어. 내가 일본으로 떠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뮤초가 뭐 권총 들고 흔드니까 기가 죽어서 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기인데 유재흥 대령이요, 그 영천에서 길이 3가지입니다. 내 고향 청송 가는 길이 있고 경주로 가는 길이 있고 대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군대는 적고 무기는 적으니까 다 지킬 수는 없고 어느 길을 지켜야 될까? 유재흥 대령이 생각을 잘한 거예요. 아마 경주 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경주 가는 사는 덕에 자기 부대원 전부 잠복시킨 거예요. 다 언덕에 대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민군이 경주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단장이 김책이요, 김책. 아주 김일성과 말지상 같이 했던 유명한 아주 핵심입니다. 김책 사령관이 이제 영천이 뚫려서 부산까지 간다 하고 당당하게 내려가는데 유재흥 대령 군대가 지키는 걸 몰랐지요. 거기서 완전히 그 사단이 전멸했습니다. 국군이 집중 사격을 해서. 그 사단장 김책이 죽은 듯이 있다가 말 타고서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참 그 국군이죠, 국군이. 그만 일에 인민군이 경주 쪽으로 안 가고 대구 쪽으로 갔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당 밑에 사는 거예요. 고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잘 지켜서 그 영천 전투가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그동안에 낙동강 전선 지켜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겠다니까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 인천은 밀물, 설물의 간만 차이가 많아가지고 군대가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만에 어떻게 상륙하느냐. 인천 상륙은 안 된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도 반대하고 참모들이 다 반대하고 하는데 역시 인물은 다른 거지요. 메가더 사령관이 미국 웨스트 포인트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그러니 되는 거다. 김일성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니냐? 모택동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상륙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천 앞에 월미도에서 전등 탐조등으로 인천항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월미도 탐조등을 그걸 꺼뿌려야 상륙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한국 특공대가 가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 탐조등을 끄고 미군한테 횃불로 표시를 하니까 메가더 군대가 상륙해가지고 우리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좌익 분자들이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역적이다. 메가더가 없었으면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됐을 텐데 메가더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국적이 둘이라는 거예요. 이승만과 메가더.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사람들이 달궈들었는데 해병대 또 예비군들하고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 전투를 서로 간에 막 겨뤄가지고 그걸 지켰어요. 그 소문이 미국에 퍼지니까 메가드 출신 주위에서 사람이 왔어요. 한국이 철거하면 우리가 동상 가져다가 우리 지방에다가 세우겠다. 아주 야단 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역사를 그리 안 가르치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군은 점령군이고 북한은 해방군이다. 북한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여러분 다 보도가 났지요? 난 이 또라이인가 이거 뭐 이런 친구 있노? 어떻게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래가지고는 또 이 대한민국은 안 태어나야 될 나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 이번에 정권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정권 잡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이제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11월 첫 주에 정권 교체하는 설교를 했더니 설교 제목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성경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또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1년간 조사받느라고 검찰청에 가고 대도 않은 검사가 나를 7시간 붙들고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럼 검사님은 정권 교체 안 돼도 좋다는 거요. 뭐요? 내가 그랬더니 질문은 우리가 합니다. 그랬어요. 질문도 질문같이 해야지 그런 질문하면서 검사가 머리가 나쁘지 않을 낀데 질문을 제대로 하시오. 그랬는데 결국 무죄 받았지요. 무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민군이 3일간 있었는 덕택에 다 풀린 거지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이 나라 지켜진 거지요. 6.25 때 일어난 기적 5가지 중에 이제 나머지 3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돌판에 던져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흥분해가지고 말이 잘 안 돼요. 듣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물맷돌 5개, 차돌멩이 5개 가지고 돌팔매 던져가 골리앗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쓰는데 쓸데없는 짓이요. 미사일 핵무기가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련이 망할 때 핵탄두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7,200개요. 소련이 핵무기 7,200개 가지고 제자리에 망했습니다. 북한에서 핵탄두가 60개니 70개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 공산당 이기고 통일시켜가지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돼가지고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애국 시민들이 유교도 이기고 경제 건설도 하고 세계의 10등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고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성서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